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공정한 경제 환경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 경제가 구현될 때 경제 정의가 달성된다고 합니다. 각자의 경제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장받는 사회를 모두가 꿈꾸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김형태 상임대표를 만나 시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여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서는 대전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함께 이루어낸 경제정의의 성과에 대해 김형태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고요. 네네. 무척 바쁘실 텐데 함께 네네.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괜찮습니다. 요 사이는. 네. 네, 대단히 앞서서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침 이제 추석 덕담과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말에 그 한가위는 한가위만 같아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한가위에는 이게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을 맞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좀 코로나의 시대라지만 그런 충분한 좋은 결실을 맺는 한가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참 어려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변호사인데요.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이걸 잘 버텨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꾸준히 꿋꿋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끝에 가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꿋꿋하고 열심히 살으셔서 마지막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아유, 오늘 우리 대표님 모신 것은 대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을 네네.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소개받기 전에 네. 경제정의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좀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예. 참 이름이 길어서 그렇죠.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실련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 이 경실련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거의 32년째인데요. 33년째인데 그 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고 하는 거,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 중심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의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좀 그래도 누구나 경제정의라고 하면은 좀 알아들어요. 글쎄, 경제정의는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막상 뭐냐 하면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게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해요. 사랑, 정의, 용기,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뜻 알아.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연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예. 이 추상명사 예. 좀 추상적인 거네요. 예, 그렇죠. 추상적인 단어가 원래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죠. 맞아요. 이 경제정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경제라는 말도 있고 정의라는 말도 있어서 가지고 좀 뭔가 그럴듯한데 실은 막상 그럼 경제정의가 뭐냐 하면 이게 그럴 때 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예, 사실은 이 경제정의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가슴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야 정의다. 하지만 그게 무언가를 확 꺼내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런데 저희들 그 경제정의 실천연합에서의 그 경제정의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체 제목 자체가 경제정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경제정의라는 게 무언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경제정의라고 할 때는 그 안에는 정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정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정의라는 표현은 예전
예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케로라는 분이 아주 가장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했다고 하는데 그게 각자에게 그 이것을 주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돌아가는 목,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게 바로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뭐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으로, 다른 것은 다른 것. 이런 식으로 해서의 어떤 그 변화, 항상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근데 그 두 가지 그 격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에서의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경제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의 선택,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정의 안에서의 그 의미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든 사람의 활동을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네. 거기서 나온 이제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네, 네. 이런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경실련 하면요 조금 일반 사람들이 좌측으로 느껴져요. 뭐 이게 뭐 급진반이냐 진보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실은 경실련의 기본 바탕은요 자유경제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거기에 따른 우리 자본주의 이것이 하나의 기본 바탕의 정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진보주의니 뭐 사회주의者이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 경제정의라고 하는 그 본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잘못된 것을 뭔가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경제정의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뭐 물론 공평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인들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 기회균등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가난하게 태어나고 또 재력도 없고 또는 뭐 어떤 백도 없고 네네. 뭐 학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거 자체가 불평등하지 남녀 않습니까? 차이도 그렇죠? 있죠. 그런 것,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으로 인한 그 차별적인 것을 없애는 것이 우리 경제 정의다라고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균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기회균등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정의라는 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막 자유스럽게만 선택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균등 중에서의 교육입니다. 교육에 관련돼서는 적어도 재산이나 능력이나 뭐 백이나 뭐 힘이나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경실련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 교육이 제대로 돼 있어야만이 그 교육을 가지고 자기 능력껏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경제정의라고 하는 건 그런 기회균등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그 경제정의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회균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기회균등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절대적 빈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 우리 60년대, 70년대 뭐 경험을 하셨죠. 참 어렵게 살았죠. 먹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 빈곤을 넘어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 빈곤이 있는 데서는 경제적 자유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절대적 빈곤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제 그 빈곤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개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그 절대적 그런 경제적 생존적 빈곤이 있는가 하면 생활적 빈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 수는 있어도 여러 가지 자기 생활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돈이 없어서 뭐 어려운 환경, 막 그 집 반지하에 사는 거라든지 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취약계층. 그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사실상 그런 데서 태어나면은
교육의 기회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오히려 그런데 그 경제적 약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호해서 교육적으로 가는 것, 교육의 기회 등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죠.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조금 정리하면 1차적으로 경제 정의가 실현되려면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평가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장도 받아야 되는 그러시죠.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회가 공평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 기회가 네, 또 네,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교육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네.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네, 예. 자기 공부하고 싶은데 여건이 잘 안 돼. 예. 그 이런 것은 국가에서 그럼 보장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 교육제도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요, 독일 교육제도입니다. 뭐 들으셨겠죠. 독일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교육 자체만은 전부 무료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대학까지도 대학까지. 하고 싶어한 데까지는 다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건 이상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시행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돌봐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것 이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수준 보장해 주려면 그렇죠. 절대적 빈곤을 그렇죠. 빈곤층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 헌법에 우리 있는데요. 그 말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게 바로 실질적인 그런 생존 그리고 그 일종의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그렇죠. 헌법에 그게 경제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 정의 속에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 다 들어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경제정의라는 말이요 헌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에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뭐 아까 기회균등, 평등권 이 모든 것들이 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저희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경제정의라는 것이 경제적 자유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네네네. 그래요. 경제적 자유가 기반인 바탕이 돼서 비로소 그 기회균등도 생길 수 있고 절대적 빈곤에서도 탈출할 수 있고 그것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 그렇구나. 그게 경제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추상적인 단어인데 조금은 이제 네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경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서두에 좀 길게 말씀을 했는데 일단 이제 경실련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네, 예, 돌아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인사 말씀을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네. 경실련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네, 뭐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네. 사실 이 경실련이 네. 첫 출발이 87년도 헌법 개정 네. 이후입니다. 바로 직후입니다. 그게 경제정의. 헌법에도 경제 정의가 들어있다고 예, 그랬죠. 경제정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이제 단체가 또 생긴 겁니다. 그 경실련이 가장 지금 그래도 아마 역사적으로 남을 공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금융실명제, 예. 부동산 실명제. 그것이 처음 우리가 경실련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불로소득, 네. 그리고 부정의한 부정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필요하다. 네.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무렵에 비서적 실천하게 된 것이죠. 그 바탕에는 경실련이 있었습니다. 좀 자랑스럽죠. 그것에 꾸준한 노력이 있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있었던 거죠. 네. 이 시민들은 좀 잘 옛날 얘기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세상 일이라 그렇게 좋은 일은 또 특히 그렇습니다. 하고 나면은 사람들 그 잘하셨어요. 박수 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그 좋은 일 같아요. 네네. 그럼 대전 경실련은 언제 생겼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대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좀 하셨는가? 예, 이것도 예. 같이 한번 궁금하네요. 이 89년도에 네. 중앙경실련이 생겼고요. 90년도에 대전에서 생겼습니다. 아, 바로 대전 경실 바로 다음에 아, 바로 다음에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죠. 32년. 예, 예. 근데 그동안에 좀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관여한 거는 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실련, 대전 경실련 최초의 회원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최초 회원이기도 한데 그때 한 그 이후에 그냥 그 경실련 만드신 분이 좀 회원이 되라고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전혀 활동을 하지 않다가 한 7, 8년 정도는 활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 그때 이제 그때 변호사 한창 활동하고 있을 텐데 그 경실련에서 그때 후배가 경실련 좀 들어와서 좀 활동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회원인데. 네, 회원인데도 이제 그때 몰랐죠. 뭐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회원인데 그냥 잠자는 회원이었죠. 근데 이제 아, 그랬구나. 그 친구가 이제 일깨워준 거죠. 네. 그래서 경실련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지금 이상민 의원이 있죠. 네. 그분이 그 우리 경실련에 조직위원장을 하고 계셨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갔었는데 그때서부터 이미 다 그런 정치적으로 활동하신 분들 좀 계셨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이 경실련이라고 하는 게 참 대전의 경우, 제가 기억나는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이제 대형마트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마트니 뭐 까르푸니 뭐 지역에 막 들어올 때. 까르푸니 뭐 그런 게 쭉 이제 진출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징수 상인들이 이렇게 다 포진하고 있었는데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대전의 그 상권이 흔들흔들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형마트들이 막 계속 속속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죠. 안 된다. 이거 완전 중소상인들 죽고 얘는 동네 저기 골목 상권 이것들이 다 이제 죽어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이제 성공을 하지는 못했죠. 워낙 힘이 좋은 데라 그래도 성공 준비할 못해서 시간을 줬잖아요. 대신에 그 대형마트 총량제를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대형마트라도 이게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전 시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막았습니다. 예전 만약 여러 군데 할만 할 수 있으면은 사실상 전체가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그 총량제라는 걸 해서 몇 개를 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런 총량제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었었던 거고요. 그때 그 무렵에 동네 경제 살리기 협의회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생긴 겁니다. 대형 마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직이 필요했고 그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동네 경제 살리기 협의회라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지역사회에서도 그러니까 큰 일을 많이 하셨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으로 등록을 해놨지만 본인도 잊어버리니까 한 그렇죠, 15년 그렇죠. 동안 이제 그 뒤에 네, 활동을 네, 좀 네. 하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상임 대표는 맡으신 거예요? 대표가 된 거는 이제 처음에는 감사를 했었거든요. 아, 감사를 한 후에 좀 지나니까 이제 집행위원이라는 게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실련이 이끌어가는 그 집행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이제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대표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몇 년쯤 지금 되셨나요? 상임 대표는 지금 꽤 오래 했죠. 한 오래 4년 하고 또 지금 2년 하고 한 6년 정도 실련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대전 경실련을 이끌어 오셨네 최근에. 아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사실 좀 오래는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런 대표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절실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하면 원래 멍석 깔면 뭐 잘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해요. 막 그 일 뭔가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박수는 쳐줍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이제 또 뭐 고맙죠 하고 지나가고 회원 좀 그래도 회원이라도 좀 가입해서 우리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그 대형마트 사건 이후에 네.
뭐 사실 현대 지금 요 아울렛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대 아울렛도 우리가 막았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랫동안 막고 최근에 이제 열긴 열었는데 그 전에 몇 년 동안 막았었어요. 그런 열심히 했었죠 나름대로. 근데 그러면 상인들이 좀 우리 경실련위원 회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는 지나보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경실련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숨어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한 번 더 들어드릴게요. 네. 그 얼마 전에요. 상수도 있죠, 상수도. 네. 상수도 일부 구간을요 네. 민자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민자.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 그 오래된 거 있잖아요. 수도가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없애고 이제 새로운 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비용을 이제 대전시에서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민자를 유치해서 그걸 해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수도료가 올라가잖아요. 네? 상수도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죠. 잘못하면 이게 수도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공재거든요.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 수도물을 그 민영화시켜서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 대리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 대리가 전체 그 수도에 관련된 수도물의 상수도에 관련돼서 그걸 국가가 하지 않고 민영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국가 말을 듣죠. 그러다 지나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올라갔습니다. 당연하겠죠. 올라가가지고 두세 배, 서너 배씩 물값이. 그렇죠. 그러니 그게 얼마? 그럼 피해는 이만 다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전에서도 그걸 사실 시도를 했습니다. 일부 그게 좀 어려워서 그랬죠. 재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못했죠. 그래서 이제 공용 이제 공공시설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거. 근데 또 최근에도 또 그런 일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 하수 그러니까 하수 쓰레기 네. 매립장 있죠. 쓰레기 매립장. 그것도 지금 현재 아마 대전시에서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영화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서로 전문가들이 그 논의를 하면은 해결점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 그래요? 민영화도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뒤에 가서는 국가의 책임이 져지거든요. 특히 저기 그 갑천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갑천 고속도로. 그게 원래 민자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렇죠. 일부 네,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데 계약을 할 때요. 그런 계약이 있어요. 참 그런 계약을 앞으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민자 유치를 하다 보면은 민자 유치를 그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통행료를 받잖아요. 네. 그 통행료가 최초에는 우리 만들어졌을 때는 그다지 통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돈까지 내가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생각해서 그 대개들 이제 그걸 이용하지 않는 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이용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 그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 네. 손해를 국가에서 전부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보전해줘. 네. 민영화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민영화를 하되 그 손해는 국가에서 전부를 해준다. 계약상 그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그러니까 이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민영화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지자체의 재력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재정이 그렇죠. 그런 것이 궁여지책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 길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이제 대전 경실련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대안까지도 설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다. 그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렇죠. 우리 대안 없는 비판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특히 작년에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저희들은 그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앙정부나 지자체든 그
시민단체의 그 뜻도 잘 헤아려서 정책을 펴야될 수 있어야 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정부 여건들이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죠. 네. 경실련 조직도를 보면은 네네. 다른 시민단체보다 이 부설기관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네, 사단법인 대전도시계획센터, 도시계획선, 네네, 사단법인 동네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 네, 사단법인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네, 사단법인 대전 갈등해소센터. 네, 많죠.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것 이렇게 같은데. 일일이 열거를 한 거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 쉽게 하기 위해서 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설기관을 둔 이유는 뭐 명칭에서 약간 드러나긴 하지만 예,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형마트와의 그 대형마트 들어올 때 입점할 네네네. 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인들하고 협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생긴 것이 동네 경제 살리기 추진 협의회라고 하는 게 그때 생긴 거죠. 그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 그 도시계획센터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건 중앙경실련에도 있는데요. 그건 대전시 전체의 그 개발에 관련돼서 그거를 감시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특히 요새 저 독일 도시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게 많잖아요. 많죠. 지금 대전 사실 지금도 난립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문제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뭐 부정이나 비리나 그런 거 방지하고 또한 특히 또 대전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도시계획센터입니다. 네네. 다 필요에 의해서 네, 필요해서 시작된 거죠. 시대.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디자인 네. 협의 있죠. 네. 그뭐저 안전 도시안전디자인센터. 뭐, 그 제목조차도 잘 모르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대전 경실련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건 대전 경실련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요. 옛날부터 이 90년대 스쿨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스쿨존. 지금도 뭐 스쿨존 이제 유명해졌는데 스쿨존이 있었는데 그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냥 학교 안전지대는 표시만 했을 뿐이지 아무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솔선수범해서 안전지대를 만들고 어떤 표시를 하는 방법, 그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해서 여기는 안전지대고 교통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전 초등학교인가요? 네. 거기다 먼저 실시를 했어요. 한 7, 8년 시범적으로. 전에 시범으로. 그게 이제 사실상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 지방에서도 이제 그걸 알게 돼서 그걸 모범 삼아서 그런 스쿨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요. 이게 대전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도 잘 모르시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그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죠. 30km밖에 안 되잖아. 스쿨존에 딱 들어가면 차들이 30km 이하로 예, 그렇죠. 소행해야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50km. 네. 그게 스쿨존입니다. 그 스쿨존 안에서는 30km 소행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는 생각하고 있죠. 대전경실련에서 최초로 명목상인 스쿨존을 실질적으로 예, 거기 예. 들어가면 뭔가 조심하게. 행동이 달라지는 뭐 차량 운전도 달라지고 예.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느끼게 만들었군요. 예, 예, 여기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러 다른 데서 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전국에 예, 퍼졌고 그게 또 이제 좀 커져가지고 스쿨존에는 30km인데 도심에서는 또 50km. 예, 예. 근데 사실 그건 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게 네. 세계적인 경향 같아요. 아. 대도시 경우에는 그 제한 속도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아마 프랑스 파리도 시속 40km 이하랍니다. 일단 시내 들어오면은 40km 이하로 이렇게 다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게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일단 도심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뜻도 약간 있죠. 포함되어 예,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예. 공공 그 교통망이 예, 예, 잘 예, 되면 맞습니다. 자연히 그게 대단히 그 도시계획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큰 도심에는 가능하면 차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요. 원래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네네. 후 정부 재정 이런 지원 안 받고 네네. 회비 하고 그렇죠. 또 독지가들의 예, 예. 후원금 예. 이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예, 그렇습니다. 회비는 잘 거쳐요.
예, 그 지금 회원이요. 네. 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가입된 회원이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중에서도 회비를 내는 분이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래도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실제 그러니까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 분들이 좀 많은 독지가들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표들도 많고 네. 뭐 집행위원들도 많고 그분들이 또 같이 협력하고 도와줘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좋은 점은 정부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지는 않으니까 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다는 그렇군요. 거의 자유스럽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다른 단체와의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경제적으로 어렵죠. 혼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 그런 점이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노심초사 하시겠네요. 예. 그게 분명한 건 하여튼 이 정부 지원이 없는 떳떳한 단체니까 예, 그런 걸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단체가 지금 예전에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많아졌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은 약간의 그러죠. 뭐 지원이 지원금 많습니다. 있나요? 예,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각각의 그 분야별로 국가에서도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정책 같은 거를 위해서 그 시민단체를 도와주고 그 단체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 해서 더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경실련의 경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 직접적인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장단점이 있겠는데. 네,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을 때는 그걸 이제 옛날 활동을 평가하고 뭐 이럴 텐데 네네. 지원금 그냥 주지 않는다니까 그것이 약간 그런 것도 있겠죠. 묘한 네네네. 예, 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아예 안 받으면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대화를 좀 바꿔서 우리 대표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고향이 네네. 충남 논산 강경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언제 대전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죠. 2학년 때 여기로 이사 왔는데요. 그래서 일찍 오셨구나. 예, 그렇게 이유가 이제 그 강경이라는 곳이 원래 시장으로 발달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아마 일제 시대 때는 그렇죠. 뭐 상당히 네. 큰 시장으로 네. 발전했었는데 그게 이제 논산에 연무다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2훈련소. 제2훈련소가 생기면서 이 논산이 더 커졌습니다. 커지면서 이 강경이 죽으러들었어요. 예, 경제적으로 조금 그래, 약 죽으러들면서 그때 이제 시장들이 그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제 장사를 강경에서 강사를 하셨는데 그 내리막을 걸으니까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없어서 대전으로 이제 이사 오신 거죠. 가셨구나. 그때가 이제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전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유학 가셔가지고 예. 고려대 법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사시를 해서 24회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24입니다. 법조인을 길을 걸었는데 네.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우리 대표님 조사를 좀 했더니 네. 어느 글에서 그런 글을 썼나 봐. 나의 어릴 때 꿈은 소설가였다. 그래? 근데 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 나이에도 그 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거든요. 뭐 아직도 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막 이미 거기 그 길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 소설가의 꿈을 꾸셨어요? 글쎄요, 소설을 좋아했어요. 아, 소설을 많이 읽었죠.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 중학교 때도 말이죠. 좀 그랬구나. 뭔가 보면 좀 그래도 조숙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의 그 소설, 그게 다 완도가 있지. 뭐 스탕달 뭐 이런 소설들을 좋아했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런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직업을 또 이제 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직업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대를 선택한 근데 겁니다. 소설도 네. 소설가들도 네. 아니 뭐 훌륭한 소설가 히트치는 소설가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재주가 별로 없어서 다만 이제 이 법대 변호사가 되면서 여유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건데
옛날에는 고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설가 생각은 전혀 없더라고요. 아이고 빨리 시험에 대야지 이런 생각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겸손한 말씀이 같고 앞으로도 소설가로 김형태 소설가로 등장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아, 이제 직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해서 이제 법대를 갔고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예, 예. 법정이 변호사까지 됐다. 됐었죠. 네네. 사법시험 24회가 몇 년도에? 82년도입니다. 1982 1982년도.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이죠. 아 그렇구나. 제가 79년도에 군대 갔거든요. 79년에 군대 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네네. 우리 또 제작진이 조사한 걸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자세하게 1979년 군대 갔을 때라고 그래. 왜 그래요? 지금 이제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 가장 큰 위기라는 표현을 쓴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예. 뭐 그때 사실은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이제 예. 막막하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 그리고 그 전에 한 1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죠.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겹쳤구나 뭐가. 그렇죠. 근데 시험에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시험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어려움 같은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됐고 군대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이제 그럼 과연 앞으로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뭐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력 같은 거 생각해 보니까 좀 어려워서 취업을 생각하게 됐었죠. 하여튼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예. 제대를 하시고 네. 이제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하시고 근데 바로 변호사를 개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말고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왜 특별히 변호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뭐 저도 그게 뭐 변호사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처음에 인권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1, 2차 시험을 한꺼번에 됐어요. 근데 2차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을 좀 많이 뽑다 보니까 참 운이 좋게 시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이제 임관을 할 때는 연수원 성적하고 사법시험 성적을 이렇게 합해서 뽑습니다. 근데 이 사법시험 성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임관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기를 시작한 거죠. 네. 제가 질문을 괜히 드려야 돼. 근데 현재까지도 사실은 이제 보통 직업들은 거의 이제 정년이 될 때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변호사는 그 특권이죠. 사실 네. 특권이긴 한데 사실 그 변호사는 사실 제가 32년, 참 7년을 했군요. 7년 했죠. 37년을 했는데 참 지금도 못 놓고 있다는 거죠. 뭐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라는 직업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 변호사 되기 전에는 변호사 되고 싶은 게 소원이지만 네. 변호사 되고 나서 소원이 뭐냐? 네. 뭐겠습니까? 변호사를 그만두는 게 소원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도 이제, 아이러니네. 네. 네. 제가 제 나이 되니까 그 말이 실감이 나요. 아 이제 변호사를 그만둘 때가 됐구나. 나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소설가 꿈꾸셨으니까 그걸로 한번 글쎄요, 승천을 이제 해보시죠. 소설가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그 변호사하고 나서도 좀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경실련 아까 소개 중에 네. 그 갈등 해소 센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요. 네. 그 갈등 해소 센터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진작 생기지 않고 이제 생겼나 모를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대전경실련 갈등 해소 센터가 뭐냐면 사회적인 이슈들 문제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주민들끼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첨예화되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 동네 사람과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 뭐 이런 거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해관계인도 많고 그렇죠. 뭐 주위 사회원들이 이익이나 이런 게 많을 때 이제 서로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아, 중요하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사실 그런 문제를 많이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많이 안고 있어가지고 그걸 해소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 조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도 갈등 해소센터가 있지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적극적으로. 그런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데 실은 우리 사회는 앞으로 그런 갈등 해소 센터라는 그런 기관이 생겨서 그런 갈등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뭐 특히 뭐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제가 이 변호사 그만두면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사실 변호사라고 하는 거는요 원고나 피고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든지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을 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겨야 되죠. 승소를 해야 됩니다. 패소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막 어떤 별 주장을 다 합니다. 한쪽 면에 서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쨌든 패소하는 것도 승소도 좋지만 패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일방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패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승소가 있으면 그런 것처럼 그런 일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갈등 해소 센터라고 하는 거는요. 갈등 해소라는 건 뭡니까? 서로 간에 그 갈등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의견, 이쪽 의견 다 합해져 가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면서 합의점을 찾고 조정을 해서 좋은 의견을 취합하라는 겁니다. 좋은 결론 내리는 것 정말로 필요해. 그게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게 필요한데 아직도 그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해서 앞으로 만약에 제가 그 변호사를 이제 마치고 나가면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좋네. 변호사 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그렇죠. 여건을 그걸 갖고 활용할 있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요. 네.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 몇 년째 하신다고 그랬지? 원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상임 대표는? 상임 대표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2년 또 연임하시고 예. 4년 하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또 연임하실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두 번밖에 안 되는데 네. 다만 이번에 제가 다시 또 상임 대표를 한 이유는 중앙경실련 대표를 합니다. 이제 중앙경실련 대표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에 몫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몫에 이제 제가 해당이 된 겁니다. 근데 중앙경실련 대표는 지방경실련 대표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1년 연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내년 올해면 끝나겠죠.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고 회원들이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처음에 상임 대표가 되셨을 때 시민들이 네. 정치적으로 네.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제 연임을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느낌은 어때요? 지금까지 저희 아마 논조가 네. 지금까지 말씀 나누면서도 아마 그런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네. 뭐 제가 실망을 했다 뭐 그런 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회 단체라고 하는 게 시민 단체라고 하는 게 사실 좋은 일을 합니다. 의미 있는 일하고 사회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아닌 숨겨져 있는 어두운 곳입니다. 네.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 관심이 없는 걸 끌어냅니다. 저희들은. 네. 이제 예를 들면은 그때 중요한 법부로도 만들었는데요. 그 임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예전에는 임대 아파트를 그 큰 회사 같은 데서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임대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임대 아파트가 그 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보증금이 보장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보증금 낸 것이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인데도 그 보증금이 원래 그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이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임대 회사가 부도를 내버려요. 그럼 보증금이 어디로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시민들이 소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안 된다. 국가에서 그건 매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관철이 돼서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 임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국가에서 특히 토지공사죠. 토지주택공사에서 LH 공사에서 인수해서 그걸 임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특히 대전에서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법으로 만들었죠. 대전 그런 것처럼 경찰이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좀 어찌 보면은 이슈될 만한 거지만은 무관심했던 그런 일들을 꺼집어내서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은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가요? 그러면 예전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사이 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많은 이해관계들이 다 나눠졌습니다. 이해갈등과 이런 게 다 나눠져서 각자 자기가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 아닌 남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데가 아직도 여전히 많은데도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이거 우리가 이 활동을 하면 뭔가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거 잘했네 하고 지나가죠.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죠. 그 뭐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지금 모릅니다. 그냥 그런 제도가 있지 뭐 이런 생각 이런 정도죠. 네.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했었던 거고. 대표님이 그러니까 상임대표로서 취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것은 해결되지 않고 있군요. 그렇죠. 사회가 더 복잡하고 다면하다 보니까 자기 일에 대해도 뭐 그럼요.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일도 진짜 벅찬데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과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은 무관심. 멀어지는구만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우리 사회가 또 좋아지는 의미도 됩니다. 이게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좀 관심이 적어진다는 거 그렇게 의미있죠. 전국적으로 그렇고 지역사회도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다양하게. 그런데 하여튼 경실련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이세요? 네, 지금 작년부터 아까도 좀 어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 그 문제를 지금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전시에서는 어떤 뭐 큰 대기업에 하청을 주고 아니 하청이라네 하여튼 사업을 주고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 반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안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뭐 형사 고발도 했고 지금 문제가 됐지만은 그런 문제 또 그리고 정림동의 그 정림동이라네 그게 월평공원이죠. 월평공원 거기에 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찌 보면은 대전의 허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를 개발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아파트가 생긴 그런 거면은 대전 전체로 봐가지고는 일종의 암입니다. 그 좋은 허파가 그 허파가 되는 지점에서 암이 생기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요. 그런 것 뭐 많습니다. 갈등할 일이 많아요. 뭐 지금 급식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전투 해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데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할 게 너무 많네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소재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이 되고 시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실련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가졌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죠. 집중하고 싶은 문제군요. 네. 글쎄요. 이 방송이 뭐 작은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지역 시민단체의 미래 모습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시 이루고 싶은 소망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 뭐 오랫동안 이 얘기를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경실련이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원과 후원이 항상 아쉽습니다.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가위 때 여러분 여러 가정 간에 두루두루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랫동안 우리 지역사회 그 시민사회단체의 리더로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다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그런 사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우리 대표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예. 건강하시고 네네.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이, 제가 더 고맙죠. 저희도 예. 네, 대표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걸 대담 마치겠습니다. 네, 송하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겠습니다. 한쪽 면은 항상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의미를 찾잖아요. 그 의미에서 이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뭔가 공헌을 해야 된다는 한쪽의 그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 오블리제 노블리즈라고 오블리즈라고 해서 그렇죠. 노블리제 오블리죠 말 표현이. 그것처럼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또한 사회적인 어떤 책임 같은 게 있다는 것이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변호사를 그만두면 그 갈등 해도 센터로 해서 중재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하나의 그 바람이 그런 간직을 그런 게 하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예, 예.